안녕하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백이찬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종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협의회 회장님과는 화상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자문위원님들과는 오늘 이 강연이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럽, 중동, 아프리카 자문위원님만이 아니라 허남세 중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중국 지역의 자문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이 강연 시간에 함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가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 계시는 자문위원님, 나아가서 중국 지역에 계시는 자문위원님들에게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 한국이 어떤 식으로 해야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강의를 하고 여러분하고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질문 응답하는 그런 시간의 일정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PPT 자료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7년 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지난 3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코리아가 어떨 때 흥하고 어떨 때 망했는지, 어떨 때 분열하고 어떨 때 통합했는지, 어떨 때 분단이 되고 어떨 때 통일이 되고 또 평화가 오고 전쟁이 왔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살펴본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쓸 때 제가 제 머릿속에 담았던 책의 제목은 코리아의 운명이었습니다. 코리아가 어디서 와서 현재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과연 코리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을 2005년 출판된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주 여러 방면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하시고 우리의 정책 담당자들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꼭 한 번은 읽어봐야 될 그런 책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한 15년이 지난 2017년 몇 년 전에 제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세계적인 거대한 강국으로 등장한 것을 주제로 해서 그 내용을 보충을 해서 새롭게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정보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책의 제목을 코리아 생존 전략이라고 바꾸어서 출판을 했습니다. 중화제국의 부활,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돌고래처럼 그렇게 주변에 있는 고래 같은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저희 책 코리아 생존 전략에 담았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핵심 내용들이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뉴스에서 듣는 것처럼 지금 미국과 중국은 일종의 전쟁 상태라고 할 수 있는 패권 경쟁에 접어들었습니다.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당시에 독일의 나치, 그리고 일본의 그 천황제 국가, 그리고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무너졌죠. 그 이후로 미국과 소련 사이에 새로운 패권 경쟁이 시작되었죠. 우리는 그것을 냉전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벌어지고 있는 이 패권 경쟁이 또 하나의 냉전, 새로운 냉전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갈등, 무역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정치 체제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 자유무역의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결국은 체제적인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죠. 지금 한편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와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가 두 개의 세계로 나누어져서 이전에 1945년 이후로 자유세계와 공산세계로 두 개의 세계로 나누어져서 그 이후로 60년간 이른바 냉전이라는 이 두 개로 분열된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앞으로는 미국 중심의 세계와 중국 중심의 세계로 나눠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중국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렇게 막강하게 부상되고 있는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중국이란 나라는 거대한 나라이죠. 중국 땅의 크기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 크기의 100배의 크기를 갖고 있어요. 인구로 보면은 우리 남한, 대한민국의 약 30배의 인구를 갖고 있죠. 중국의 이 땅의 크기는 미국의 땅의 크기와 비슷하고요. 중국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0%를 넘어가는 엄청난 인구를 갖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역사가 끊김없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국은 지난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행사한 나라였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였죠. 동아시아 세 개만 놔두고 보면은 중국은 사실 2000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행사해온 그런 나라였죠. 이 중국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죠. 저는 대학교에 다닐 때 중국사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동북아 비서관을 했고요. 거기서 핵심적으로 제가 담당했던 나라가 중국과 일본, 미국과 러시아였어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또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중국이란 나라는 원래부터 이렇게 큰 나라였던가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원래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에 계시는 분들은 허남성이라고 그러죠. 허난성이라고 하는 정조우라는 시가 있어요. 성도가 있는데 그 정조우 옆에 보면은 낙양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정조우라는 데가 있고 시안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중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국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확대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날은 드디어 청나라 이후로 오늘날의 판도, 이 거대한 대한민국의 약 100배가 되는 나라 정도의 크기로 중국이 확산되어 왔죠. 커졌습니다. 지난 3,000년, 5,000년의 역사를 보면은요, 중국은 동아시아 세계에서 태양처럼 빛나는 그런 문명을 가진 국가였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란 나라는 한편으로는 거대한 늪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늪.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런 나라죠. 수많은 나라들이 중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달라들었죠. 옛날에 만주족의 청나라도 중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결국은 장악했지만 현재는 만주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전에 금나라라는 곳, 거란족도 있었죠. 요나라도 있었죠. 몽골족도 있었어요. 수많은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중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중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중국의 그 불빛, 중국의 그 거대한 풍요함, 이런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결국에 늪에 빠진 것처럼 모두 다 중국에 동화되어 버렸죠. 이것이 중국의 역사죠.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블랙홀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수많은 이 빛, 에너지, 물질들을 빨아당기는 강력한 구심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죠. 이러한 중국이 드디어 지난 200년간 19세기 이후로 200년간 이른바 병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아시아의 병자고 그리고 쇠퇴한 나라고 이런 나라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드디어 21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중화제국이 부흥하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시진핑 체제가 등장하고 나서는 중화제국의 위대한 부흥을 캐치플레이즈로 내세우고 중국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형태를 인류 공동체, 인류 운명의 공동체, 아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중화제국의 부흥, 시진핑 체제의 등장이 이전과 중국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중국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1979년도에 개방한 이후로 지난 40년 동안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었어요. 최근에 와서는 중국 제조 2025라는 것을 내걸고 2025년까지는 이제 한국을 추월하고 일본, 독일 수준까지도 경제를, 이 과학기술, 나아가서는 산업기술을 발전시키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죠. 나아가서는 2045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 수준까지 도달하고 뛰어넘는 세계 제1위의 제조 강국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죠. 이 중국은 모든 면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만이 아니죠. 기존의 중국은 이제는 중국 대륙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도 태평양으로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의 경제적 기반 또는 유통망을 형성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펼치고 있죠. 그것을 중국은 1대1로 대전략이라고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지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추진해야 될 대전략으로서 1대1로 전략이라는 거죠. 유라시아 대륙과 인도 태평양으로 나가는 이 전체에 대한 중국의 협력, 그리고 이 지역과의 공존, 공영을 이야기하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말은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국은 단순하게 중국과 머무르지 않고요. 대륙 국가의 또 매우 중요한 축인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어요. 시진핑 체제의 중국과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는 준동맹 관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적 협력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죠. 이전에 1945년 이후로 냉전이 시작되었을 때 소련과 중국이 일정 정도 공산주의 국가로서 강력한 협조 체제를 중소 분쟁 이전에 형성했던 것처럼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죠. 자,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역사를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의 강대화는 지난 2000년 우리 코리아의 역사, 한반도의 역사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반도의 국가의 변동은 중국 대륙에서의 국가의 변동 또는 강대화, 세약, 약체화 여기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수나라, 당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그 당시에는 중국이 5호 16국이라고 하는 이 북쪽 지역과 송, 진이라고 하는 남쪽 지역이 남북조로 나눠져 있었다가 수나라와 당나라로 통합이 되었죠. 그때 통일된 수나라, 통일된 당나라는 한반도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나타났던 것이 수나라와 고구려 사이에, 이 당나라와 고구려 사이에 100년에 걸친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등장할 그 무렵에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등장하는 그 시점은 바로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등장하는 시점이었어요. 중국에서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하는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임진왜란의 시기와 병자호란의 시기가 나타났죠. 거대한 전란이 있었죠. 청나라가 망하고 이른바 중화민국이라는 새로운 이 국가가 탄생할 1910년 그 무렵, 11년 그 무렵에 우리 한국은,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죠. 중국이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새롭게 나올 그 무렵에 우리 한반도는 분단된 국가로서 결국은 한국전쟁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자,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을 역사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난 현대사를 살펴보면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동아시아 전체의 역학관계를 변화시켰죠. 이른바 공산 세력의 힘을 매우 강력하게 만들었고요. 거기에 자극을 받은 북한이 결국은 1950년 6월 25일에 전면적인 남침을 하게 되었죠. 유엔군이 반격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팽덕회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인민지원군이
북한을 돕고 이러면서 결국은 1953년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정전체제가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현재의 전쟁 상태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이런 요소가 되었죠. 이것이 1972년이 들면서 미중 간의 대땅터가 일어났죠.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하고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곧바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죠. 이 남북관계에서도 대화가 시작되고요. 7.4 남북 공동성명이 만들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1979년에 덩소평이 본격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폈죠. 그리고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 정책을 펴면서 결국은 1990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냉전이 종식되고 그 무렵에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했어요. 이때 이후로 우리 한국과 중국은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리고 막 개발하기 시작한 발전하기 시작한 이 중국의 거대한 생산력, 저임 노동력 그리고 시장을 토대로 해서 우리 한국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지난 30년 동안 한국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시장뿐만 아니고 그 저임의 막대한 저임의 노동력 그리고 우리의 이 소재와 부품을 사용하는 이 여러 기업들의 존재라는 것이 큰 역할을 했죠. 여러분 잘 아시던 것처럼 2018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죠. 우리 남과 북에서는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지고 평양 공동선언이 이루어질 그 당시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북한과 중국은 밀접하게 접근을 했어요.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김정은 북한의 위원장은 4차례 걸쳐서 중국을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급속도로 강화시켜 나갔죠. 거기에 대한 결국은 그 정상회담의 결과 북한에서는 북중 친선을 대를 이어서 목숨처럼 이어나가는 것이 숭고한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시진핑 주석은 전통적인 북중 친선은 피로서 맺어진 친선으로 유일무이한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등장 이후로 북한의 핵개발 이후로 중국과 북한은 오랜 시간 동안 관계가 나빠졌죠. 그런데 북한이 한국과 남한과 접근을 하고 북한이 미국과 접근을 하는 그 계기를 이용해서 북한과 중국은 급속도로 이른바 혈맹의 관계로 관계를 복원을 시켰어요. 거기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 중국의 4차례 걸친 방문 그것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시진핑은 2019년에 북한을 최초로 방문했어요. 이것은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역사적인 그런 방문이었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작년, 그 작년 2020년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그런 해였죠. 이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은 한국전쟁을 다시 끄집어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위대한 항미 원조전쟁, 한국전쟁, 6.25 전쟁은 제국주의 침략이 확장되는 것을 막고 신중국의 안전을 지켰으며 중국 인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유했다. 힘겨운 전투를 통해 미군의 불패 신화를 깨뜨렸고 100년의 치욕을 완전히 지우고 동아시아의 병자라는 오명을 벗어던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중국은 한국전쟁에서 미군을 패퇴시킨 것, 이 사례로 봤을 때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작년에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작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항미 원조 전쟁으로 북한을 지원하러 온 이 중국군에 대한 이 열사능을 참배를 했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이 미국을 방문해서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 그 기념관을 헌화를 했죠. 이것이 오늘날 미국과 중국이 결합된 거대한 한국전쟁이라는 그 틀 속에서 정전협정이라는 틀 속에서 남과 북이 놓여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남과 북의 이러한 현실은 미중 경쟁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중국의 거대한 부상 또는 이 역사성, 이것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요. 미국만이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일본도 온통 여기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호주도, 뉴질랜드도, 동남아시아의 아시안 10개국도, 인도도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 EU도, 유럽도,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관련해서 저는 역사적으로 세 가지의 사례를 한번 검토할 수 있다고 봐요. 첫째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있었던 전국시대의 진나라에 대한 합종연행책이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 제국, 100년 전 러시아 제국에 대한 대영 제국의 대응 사례가 있고요. 세 번째는 냉전 시기에 소련에 대한 미국의 사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역사를 아시면은 합종연행이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진나라의 전국시대에 7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서쪽에 있었던 진나라예요. 그 진이라는 데서 CHIN이라고 표현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차이나가 돼요. 중국의 핵심은 진나라였죠. 역사의 근원으로 보면. 이것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강력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특별히 소진이라는 그 전략가가 저 진나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6개 나라가 모두 합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위 남과 북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로 힘을 합해서 저 서쪽에 있는 진을 대항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합종책이었어요. 이것이 초기에는 성공을 거뒀지만 결국에는 진의 각계격파 정책에 의해서 다 무너져요. 그것에 대한 각계격파 정책을 추진한 사람이 바로 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소진의 합종책에 대해서 장이가 연행책을 제시하면서 진나라와 결합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진나라와 결합하도록 온 나라들을 설득을 했죠. 결국은 진나라와 결합하도록 하면서 결국은 진이 그로부터 100년 뒤에 중국 전체를 통일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진나라처럼 강대하게 된 중화제국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대화된 중국에 대해서 합종할 것인가 또는 중국과 타협하고 이렇게 하는 연횡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지금 세계 국제 전략가들의 가장 큰 초미의 전략적 논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19세기에 대영 제국의 패권이라는 그 시대적 조건 속에서 러시아 제국이 엄청난 세력이 확장되고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이 당시의 영국 전략가들의 가장 강력한 고민이었고요. 이것이 동아시아에서 한반도에서 전략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조선책략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책략이라는 것은 1880년에 일본에 있는 중국 대사 요새로 치면은 공사라고 할 수 있는 황준원이 조그만한 전략서를 썼죠. 거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이거예요. 지구상에 엄청난 큰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는 바로 아라사라고 한다. 러시아라고 한다. 이 러시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조선은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쓴 게 바로 조선 책략이에요. 당시에 결국은 조선 책략, 나아가서는 영국의 세계 전략, 영국의 동아시아 전략, 그리고 미일 동맹, 미영 동맹, 영국과 일본의 동맹 이런 것을 통해서 러시아는 1904년 너일 전쟁을 거치면서 결국은 패퇴하게 되고 결국은 물러나게 되고 결국은 혁명에 의해서 나라가 교체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자, 세 번째는 2차 대전에 있었던 세계적 냉전이에요. 당시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의 패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미국과
2차 대전에서의 승전국으로서 유라시아 대국 전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이 이 소련의 막대한 강력한 힘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봉쇄 정책이 밖에 없다라고 하는 전략이 수립되었죠. 결국은 이 미국의 봉쇄 정책이 40년이 흐르고 50년이 흐르는 동안 이것이 과연 결국은 관철이 되었죠. 그러면서 소련 동구 공산체제가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냉전이 종식되었어요. 미국이 세계적 패권을 행사하게 되었어요. 이 미국이 세계적 패권을 행사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군사력이 투사가 되었죠.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령부를 두고 있어요. 지금은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바꿨지만 태평양 사령부,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있고요. 아프리카 중동 사령부가 있고요. 중동 사령부가 있고 유라시아 유럽 사령부가 있고 북미 사령부, 남미 사령부, 우주 사령부 이렇게 전 세계적인 패권을 행사하죠. 이때만 하더라도 1990년대에서는 세계적 패권이 미국의 세계적 패권이 유지될 것이고 결국은 역사는 종말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 부시와 클린턴 정부는 대중 정책을 폈을 때 engagement and enlargement라는 정책을 폈어요.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구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중국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개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여하면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중국의 이 경제 체제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사회 체제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정치 체제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마지막으로 오바마 정부는 이른바 재균형 정책이라는 걸 폈어요. 중국이 강대해지니까 더 이상 이 미국의 국력의 배분, 군사력의 배분을 인도태평양 지역과 대서양 지역을 그렇게 균등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태평양 지역으로 더 군사력을 더 많이 쏟아야 된다는 이런 아시아 중심축 전략, 재균형 정책을 한편으로 폈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막기 위해서 중국을 제외한 이른바 이 태평양 국가들, 일본, 호주, 베트남을 포함한 한국과는 한미 FTA가 있기 때문에 한국을 제외하고라도 이런 나라들과 이른바 TPP라는 그런 일종의 자유무역 지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구상을 추진을 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미국이 예측한 중국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역사를 보면은요, 이른바 근대화와 서구화의 관계에서 근대화를 하면서 서구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나라가 있고 근대화만 되고 서구화는 안 되는 나라도 있고 서구화는 되면서도 근대화가 하나도 안 되는 나라도 있고요. 여기 그럼에 나오는 것처럼 E처럼 ABCD E 마지막에 E에 나오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근대화와 서구화가 동시에 진행되다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은 근대화는 진행이 되는데 더 이상 서구화는 되지 않고 원래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이런 나라들이 있죠. 사실은 지금부터 150년 전에 메이지 유신을 했던 일본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근대화와 서구화를 동시에 하다가 다시 천황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실은 푸틴의 러시아도 마찬가지. 엘친 이후로 근대화와 서구화를 진행하다가 푸틴이 등장하면서 다시 원래의 러시아 정체성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것이 크리미아 반도, 우크라이나, 중국으로 나타났죠. 중국도 저는 마찬가지의 경향이라고 봐요.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일종의 서구화가 진행되다가 시진핑 체제가 등장한 이후로 다시 중국화로, 원래의 중국화로 복귀하고 있는 이 그래프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지난 몇 년 전부터 이제 모든 미국에 있는 전략가들이 정책 전문가,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또는 수많은 해외에 있는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이른바 인게이지먼트하고 인나지먼트를 해서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이제는 중국에 대해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타났죠.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수립해요. 원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은 트럼프 정부 이전에 2017년 트럼프 정부 이전에 아베 정부에서 제일 먼저 주창을 했어요.
역사를 거슬러 가면은 2013년경부터 아베 정부가 주장을 했던 거죠. 거대한 중국의 부상을 일본의 힘막으로는 막을 수가 없고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의 힘만으로도 안 되고 동남아 힘만으로도 안 되고 인도를 끌어들여야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일본은 제일 먼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을 트럼프 정부가 2017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채택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와 비슷한 정책을 한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도 하게 되고요. 대만에서도 하게 되었어요. 대만에서는 신남향 정책이라고 해서 기존에 중국에 의존하던 정책에서 이제는 이른바 아세안으로, 인도로 그 경제적 협력 관계를 확대시켜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도 신남방 정책을 신북방 정책과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외교 정책으로 추진을 했어요. 저도 대통령 직속 신남방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했습니다만 이 정책의 핵심은 그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17년에 사드 사태가 있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하고 다양한 한류에 대한 제어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죠. 그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6억으로 되어 있는 아세안, 14억의 인구를 가진 인도, 합계해서 20억의 인구를 가진 이 아세안과 인도에 대한 정책, 경제적 협력,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 문화적 협력 또는 나아가서는 평화에 관련된 협력을 전개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신남방 정책이었죠. 이것이 추진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원래 등장을 했어요. 바이든 정부의 세계 전략은 트럼프 정부하고 비교해 보면은 외교 안보 전략에 있어서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뭔가 압박,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치해요. 그런데 미국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동맹 국가들과 함께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대중 정책을 보면은 최근에 임명된 블링컨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접근을 택한 것은 옳았다 이렇게. 아까 말한 그런 정책이 옳았고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인도 태평양 정책 전략의 핵심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 네 개의 나라죠. 이 네 개의 나라를 쿼드라고 그러는데요. 이 네 개의 나라들이 안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국과 뉴질랜드와 아세안을 더해서 쿼드 플러스를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의견이 일어나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던 G7이라는 이른바 경제적으로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 여기에다가 한국과 인도, 호주까지 합쳐서 G10 또는 이것을 민주주의 정상회의라고 해서 D10이라고 해서 이 D10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적 대안이 나오고 있죠. 바이든 정부의 대중 경제 정책은 트럼프 정부에서부터 추진이 됐던 정책이 일정 정도는 지속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고 해서 미국 주도의 지속 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형성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국을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다른 말로 하면은 더 이상 중국의 생산, 중국의 제품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도록 만드는 이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이버 차원에서는 첨단 디지털 분야에서는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을 배제해서 클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미국, 호주, 일본이 인도 태평양 지역, 인도 아세안 지역에 1조 달러 정도 이상의 뭔가 새로운 투자를 해서 중국의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트럼프 정부 때부터 해서 바이든 정부까지 이런 정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지난해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중국의 경제적 힘은 약화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은 더욱더 증가하는 이런 어떤 현상은 역설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유럽, 중동, 아프리카 우리 자문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유럽은 어떻게 중국 정책을 펴느냐라는 거죠. 유럽은 2003년에 중국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어요.
그리고 2013년에는 EU와 중국 사이에 2020년 전략적 협력 의제를 채택해서 경제, 안보 등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로부터 몇 년이 흐른 2019년 2년 전에 3월 달에 EU 집행위원회 보고서는 중국을 경제적인 경쟁자이자 정치적 체제적인 경쟁자로 지목을 했어요. 중국은 경쟁자다라는 거죠. 경제적으로뿐만 아니고 정치적으로 또는 체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과 중국은 각각에 있어서 제1의 교역국이 되었어요. 이게 또 엄연한 현실이에요. 영국과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적 활동을 이전보다 더욱더 강화하고 있어요. 영국이 갖고 있는 퀸 엘리자베스라는 이 항공모함, 새롭게 취역한 항공모함을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에 취역을 시켜요. 원래 중으로 이렇게 취역을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호주 옆에 있는 뉴칼레도니아가 프랑스령이잖아요. 이른바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군사적 활동을 강화시키려고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로 치면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에 영국, 프랑스까지 결합되는 형태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지금 수립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중국의 경제 발전을 내부적인 경제 순환과 외부와의 경제 순환을 쌍순환시키는 이런 경제 발전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 패권 경쟁에 대비해서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난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상대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중지하고 냉전이든 열전이든 무역전쟁이든 기술전쟁이든 모든 형태의 대립과 갈등을 배척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G20, G20, 20개 나라로 된 G20에다가 UN을 결합시키는 그런 거버넌스를 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어요. 중국으로서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훨씬 더 중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미국은 현재의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결국은 전 세계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경제적으로 또는 체제적으로 또는 외교 안보적으로도 포섭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죠. 미국은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죠. 중국도 급속한 군사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그것이 동아시아에서는 센카쿠에서 대만 해협에서 남중국해에서 다양한 군사적 갈등 형태로 표출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오늘날의 미중 관계 속에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이러한 지금 동아시아의 상태가 두 개의 단층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점선으로 되는 것, 이것이 브레젠스키라는 유명한 미국의 전략가가 한 10여 년 전에 앞으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강대화지면은 저 범위 전체가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들 거다라고 이야기한 범위예요. 거기에 한반도도 포함되어 있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이른바 1.1이라고 표현한 저 단층선이 형성되고 있어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편으로는 북한도 포함되고 그리고 그 속에 일부분 아시안의 국가도 포함되는 그런 이른바 대륙 세력과 그 남쪽에 있는 이른바 해양 세력, 남한까지 일본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포함하는 이 하나의 단층선이 있죠. 그것이 1945년 분단 이후로 6.25 전쟁을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죠. 그런데 냉전이 해체되면서 이것이 약간 허물어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이것이 이 단층선이 깊어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단층선은 2번으로 표현한 역사적 단층선이에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일제의 식민 침탈에 의해서 일제의 강점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이른바 일제에 대항했던 한반도와 중국이 하나의 대륙 세력으로 하나 존재하죠. 거기에 대해서 일본에 반대하는 또 하나의 세력들이 있죠. 이 두 개의 단층선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이 갈등이 심해지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일본은 더욱더 깊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일 간의 마찰이 심해질수록 이번의 골도 깊어지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패권 구도가 역사적으로 지난 한 200년 또는 4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다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라는 거죠.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에서 돌고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 100년 전, 지난 70년 전에는 우리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였죠. 새우뿐만 아니고 우리는 그래서 허리가 잘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는 돌고래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고 벌써 돌고래로서의 그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에요. 세계 7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의 하나가 되었어요. 온 세계의 한류 문화가 퍼지고 있어요. 이른바 K-무브라고 해서 한류가 퍼지고요. 그리고 K-방역이라고 해서 한류의 각종 이 방역 시스템이 퍼지고 있죠.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새우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돌고래라는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돌고래로서 자기 인식을 갖고 돌고래로서 자기 머리로 사과하고 나아가서는 영민하고 그리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주변국 모두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돌고래 같은 어떤 특성을 더욱더 강하게 갖추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평화와 번영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거열에서 기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난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거열이라는 형벌을 받았어요. 옛날에 이른바 대역죄를 지었는 이 죄인들에게 사지를 말이라든가 술에 묶어서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을 했죠. 그것이 바로 거열이라는 형벌이었어요. 우리는 이제는 거열이라는 형벌이 아니라 사두마차에 올라탄 기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국 말, 일본 말, 중국 말, 러시아 말을 앞장 세우고 70억 인류가 탈 수 있는 마차를 만들어서 거기에 올라타는 기수, 그것이 바로 코리아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갖고 이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주변국, 4대 강대국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해야죠. 또 주변국들을 한편으로는 통합하고 조정하고 또는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한편으로 길러야 된다는 거죠. 지난 역사를 보면은 우리 코리아는 한반도는 전쟁의 진원지였어요. 6.25 전쟁, 이른바 동아시아 태평양 전쟁,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의 진원지였어요. 그런 전쟁의 진원지가 이제는 21세기에는 평화의 발원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립 속에서 평화의 발원지가 되도록 하는, 유럽으로 보면은 스위스와 같은 그런 나라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둑돌에서 균형추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드 사태가 터졌을 때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한국은 바둑돌의 그 돌이다 그랬어요. 미국과 중국이 바둑을 두는 사람이고, 우리는 바둑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번영을 위한 중추적 중견국가로서 우리의 활동에 따라서 평화와 이른바 갈등이 갈라지는, 전쟁이 갈라지는 그런 균형추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외교 안보 정책을 추진할 때 그래서 더욱더 신중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도 한편으로는 가볍지 않아야 돼요. 거네타기 외교를 하지 않아야 돼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거네타기에서는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저는 중추적 중견국가로서 그렇게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해양과 대륙을 잇는 그런 다리, 섬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해륙국가, 해양과 대륙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해륙국가, 중추적 중견국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나아갈 때 저는 우리가 간직해야 될 기본 가치는 홍익인간의 가치, 세종대왕이 가졌던 모든 백성은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천민사상, 김구 선생이 최고의 문화 건설을 이룬 민족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 성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성인으로서의 우리 인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 헌법 10조가 이야기하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하는 이 가치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이자 통일된 코리아, 새로운 코리아의 핵심 가치이자 20억, 나아가 70억 전체 인류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것, 이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일관되게 나아간다면은 앞으로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은 있겠지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길은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만은 이제 저의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또 답변을 하는 시간으로 한 20분 정도, 30분 많으면은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고 또 평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남북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외교 문제, 안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제 강의만이 아니라 평소에 고민이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유럽 협의회 본분회에 김익재 자문위원님께서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EU하고 독일도 중국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지만 실제로 메르켈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다수 가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이런 정책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그리고 평통은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처장님께서 또 개인적으로 가지신 비전은 무엇인지. 예, 일단 우리 김익재 위원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한 분석을 아주 예리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세계가 중국과 너무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죠. 1979년 덩소평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로 온 세계의 기업들이 모두 중국에 투자를 했어요. 엄청나게 투자를 했죠. 우리 한국만이 아니고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만이 아니고 미국도, 유럽도 엄청난 기업들이 거기에 투자를 했고 사실 거기에서도 많은 이득을 얻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돼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이 관계를 이른바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분리시켜내는 것이 아주 어렵게 되었어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1945년 이후에 냉전이 시작됐을 때 소련과 미국, 자유세계와 공산세계의 냉전이 시작됐을 때는 그렇게 이렇게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른바 완전히 분리시키고 두 개의 세계로 봉쇄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면은 지금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죠. 저는 그 과정이 여러분 샴 쌍둥이라고 아십니까? 샴 쌍둥이라고 몸이 딱 두 개 붙어서 태어난 아이가 있잖아요. 이 두 아이를 분리한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수술이잖아요. 까딱하다가는 아이가 죽어버려요. 저는 지금 일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중국과 다른 세계를 분리시켜 나가는 이런 작업은 쌈 쌍둥이를 분리수술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거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입장, EU의 입장을 보면은요,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쿼드를 보면은 당장의 분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들을 강력하게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의 14억 인구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 지역, 국가들, 그 지역의 핵심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아세안 10개국과 인도예요. 아시안 6억 5천만, 인도 14억, 합해서 20억 인구. 이 지역이라면은 중국에서 그동안 했던 저임 노동력뿐만 아니고 시장까지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국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미국과 일본
호주, 나아가서 유럽 국가들도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간에 이렇게 수술해서 잘라내기는 힘들지라도 지속적으로 그 길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속에서 우리는 주도성과 주체성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대한민국은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지난 70년 동안 이른바 해양 국가적 정체성 속에서 살아왔어요. 이른바 자유세계의 정체성 속에서 살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체성에 기반을 해서 굳건히 기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돌고래와 같은 지혜와 영민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냥 계속 자유민주적 정체성, 자유세계, 해양 세상, 세력 이렇게만 해서는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험 부담이 너무나 커지고요. 까딱하다가는 그 속에서 우리는 섬이 돼버려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이런 방법에 대한 저는 아주 어렵지만 면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평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평화통일자문회의 중에 역할 중에 하나가 특별히 작년부터 강조되고 있는 게 평화 공공외교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유럽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중동 아프리카에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중국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미주에도 계시고 온 세계에 계시잖아요. 일본에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자문위원님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코리안이 또는 대한민국이 신뢰를 받도록 하는, 대한민국은 믿을 수 있다, 코리안들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도 외교 정책에 매우 중요한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이루는 주변 국가의 아까 말한 사두마차를 올라타는 기수가 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분의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협의회 허선행 회장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우리 경제의 번영을 위해서 중국과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은 한복, 김치, 세종대왕, 김연아 등등 저희의 문화를 모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문화 역사적인 침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취할 스탠스는 무엇이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협의회 김도원 자문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고래의 자세로 접근한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중동의 허 회장님이라고 했죠. 첫 번째 질문. 아시아의 중앙아시아. 허선행 협의회장님. 예, 중앙아시아. 예, 중앙아시아 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이 중국의 이른바 한복 김치부터 해서 세종대왕 김연아 이 문제가 매우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는 예민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처음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에 출석을 했어요. 근데 출석을 해서 제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님과 같이 앉아 있었는데 외교부 장관에게 이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랬는데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청와대에 동북아 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맡았던 일 중에 하나가 이른바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역사적 침탈 문제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문제를 제가 담당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2005년 이 무렵이었죠. 중국이 고구려를 중국의 변방국가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만들었던 것이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독도 문제 같은 데 대응하고 일본과의, 한편으로는 중국의 역사공정, 역사를 변화시키는 이런 데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일정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양국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저는 이 한국 한복 김치 이런 문제도 저는 일정 정도의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사 공정처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역사적 접근이 필요해요. 역사적 접근이 뭐냐 하면은 동아시아 세계라는 것은 하나의 세계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잖아요. 동아시아의 많은 문화와 전통과 거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풍습이라든가 습관이라는 것은 이른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중국이라는 조그만한 제일 작은 중국이 만든 게 아니에요. 동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뭐 50여 개국의 이른바 민족들이 있었죠. 그 나라들이 모두 함께 만든 게 바로 동아시아의 문화고 전통이고 풍습이고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것을 중국이 독차지하면 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나라 때의 문화라고 해서 거의 한나라만의 문화, 한족만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나라라는 것 자체가 수많은 주변국들이 결합된 것이었거든. 당나라가 그래. 엄청난 중국의 이 문화의 가장 최융성기라고 하는 당나라가 한족의 그 조그마한 집단들이 모여서 만든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결합체예요. 그것이. 명나라도 그렇죠. 청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현재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단순하게 중국 게 아니고 동아시아 전체의 유산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유럽의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라고 할 수 있나요? 이스라엘만의 문화가 아니죠. 그건 유럽 전체의 공동의 자산이고 공통의 문화죠. 저는 그런 것처럼 이른바 중국이 자기 거라고 이야기한 것이 오늘날 국가로 딱 나눠져 있는 중국,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동아시아 전체의 공통의 유산이다라는 거죠. 그런 역사적 인식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속에서 오늘날의 이러한 이 한복이든 뭐 김치든 이것은 우리 한국의 고유한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된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오늘날의 중국의 문화라는 것은 전통이라는 것이요. 몇천 년 된 전통이 없어요. 우리가 전통에 대한 역사를 해보면 전통이라는 것은 고작 해봤자 200~300년 된 것이 전통이에요. 사실 오늘날의 중국 전통이라는 것은 옷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청나라의 문화예요. 지난 200~300년 동안 청나라. 옷도 그래서 딱 청나라 옷이 딱 문화고 생활 방식도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전통 문화라는 것이 대부분이 조선시대의 문화잖아요. 그전 문화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전통에 대한 이해를 가진다면 사실 중국 문화라는 것은 명나라 문화를 중국 문화라고 하면 안 돼요. 지난 200~300년간의 전통 문화는 청나라 문화죠. 그게 중국 전통 문화예요, 사실은. 뭐 우리가 나가서 5000년 전의 문화를 우리 전통 문화라고 하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데 대한 전통 문화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는 우리의 고유 문화로서 벌써 전통 문화로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 정도 옛날에 동북 공정이라는 역사 공정에 대한 대응처럼 외교적 차원의 뭔가 정리가 저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저는 그것이 인정된 상태에서 중국에서 아무리 김치를 담가서 먹더라도 그건 아무 문제가 없죠. 사실 또 중국에서 엄청나게 김치를 많이 담그고 있어요. 우리도 엄청나게 수입을 하고 있죠. 중국에서 아무리 한복을 만들어 입어도 그건 저는 좋다고 봐요. 세종대왕을 존경해도 저는 오케이. 중국의 역사적 인물 황제를 보면 세종이라는 호를 가진 호칭을 가진 또 황제도 몇 명 있어요.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이지. 자, 두 번째, 영국에서 우리 김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이 한미연합훈련의 이 딜레마, 여기에 대한 돌고래 같은 방법이라는 게 지금 우리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고민을 하고 있고 어제 국회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어요. 저는 결국은 현재의 정부 정책이 그 정책, 돌고래적 정책이라고 봅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고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남북 관계를 정립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제가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을 최소화해서 진행하는 것, 이것이 저는 현 시점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중하 지역 청년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태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통합 조정 그리고 설득하는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경쟁자 관계를 자극시키지는 않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든다고 하시면서 충분한 힘을 보여주면서도 이해관계가 다른 4대 강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거열이 아닌 기수로 나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그 청와대 비서관 할 때요, 아주 극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그게 딴 게 아니고 우리 외교부 장관을 하셨던 반기문 외교부 장관께서 유엔 사무총장이 되신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유엔 사무총장이 되기 힘들다. 왜냐하면 중국이 반대할 것이고 또 소련, 러시아도 뭐 또 일본 이런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어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추진을 했어요. 결국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이 한편으로는 중국과도 가까이 지내고 미국과도 가까이, 러시아, 일본 모두와 가까이 지내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데 모든 나라들이 다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아주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저는 이것이 하나의 사례라고 봅니다. 우리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본적인 뭐 한미 간의 관계 또는 이 전체적인 세계적인 중국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펼 때 기본적인 중국과의 신뢰를 토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중국과의 신뢰와 양해, 이해 이런 것들을 형성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국뿐만이 아니고 저는 러시아도 포함된다고 봐요. 일본도 필요하죠. 저는 아까 두 개의 단층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건,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만큼, 또는 그것에서는 뭐 못 미치더라도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만큼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봐요.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발전시키면서 한일 관계는 악화시키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야 돼요.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저는 남북 관계를 또 발전시켜야 된다고 봐요. 해양 세력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대륙 세력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야 돼요. 이래서 두 개의 단층선을 극복을 해야 돼요. 이것이 저는 거열이라는 형벌을 면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사두마차에 올라타는 방법이다. 지난 역대 정부를 보면은 남북 관계와 한일 관계, 한일 관계와 한중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킨 정부가 있죠. 전 대표적으로 김대중 정부라고 생각해요. 우리 노무현 정부도 저는 그렇게 했다고 봐요. 한일 관계와 남북 관계, 한일 관계와 한중 관계,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켰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범으로 삼으면은 저는 거열이라는 형벌에 빠지지 않고 사단마차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우리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종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는 우리 정부의 대북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개성공단의 재개는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 부의장님 말씀대로 개성공단의 재개를 위해서 우리 수석 부의장님 또 개성공단 지원재단 이사장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인가요? 그것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개성공단 이 재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남북 협력의 상징적 그런 어떤 면을 갖고 있어서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거기에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애로가 있어요. 그게 유엔 안보리 제재라는 거죠.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개발에 따른.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운동도 벌이고 있고요. 많은 관계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못 되는 이유, 이것이 저는 또 분명히 있어서 이것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저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무역국가예요. 수출하고 수입하고 그것을 통해서 발전하는 나라죠. 무역 의존도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만일 우리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라든가 유엔의 제재를 위반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자의적으로 시행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유엔에서 제재가 들어온다면은 그것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개성공단의 재개보다도 훨씬 더 큰 경제적 타격이 올 수가 있어서 저는 전체적 경제로 봐서도 그런 부분은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에서 아주 여기에 대한 방법을 찾는데요. 한편으로는 비핵화의 일정 정도의 진전, 거기에 해당하는 유엔 안보리의 일정 정도의 제재 완화, 거기에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북한에 관한 이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 대한 개성공단을 포함한 제재의 일정 정도의 유예든 완화, 이런 조치들과 함께 맞물려 가는 그런 어떤 로드맵이라든가 방법을 정부가 모색하고 있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올해 안에 좀 구체화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크바의 유옥경 회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신냉전 시대라고 하셨는데 과거 강대국이었던 러시아의 역할은 현재 어떤지 궁금합니다. 러시아와의 협력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백신을 북한에 공급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예, 우리 모스크바의 우리 유옥경 의원님 말씀대로 러시아가 매우 중요한데요. 러시아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푸틴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로는 확실하게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특별히 푸틴의 러시아가 유라시아적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 유라시아적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EU의 또는 나토의 동진을 막고, 그러면서 크리미아 반도를 점령을 해서 자기의 영토로 편입시킨 것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에서의 강력한 제재, 이것으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천연가스라든가 석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국은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중국이라고 보고요. 이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강화시키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옛날에 냉전과 비슷한 그런 구도처럼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러시아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신북방 정책을 폈고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매년 개최하는 동방경제포럼, 여기에 우리 문 대통령 또는 이낙연 국무총리 또는 부총리까지 참석을 했고요. 저도 한번 가서 또 회의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른바 신북방 정책은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러시아의 백신은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는 저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러시아 백신이 생각보다는 효과가 좋다는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지리적 건접성이라든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의 그 긴밀성 이런 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 러시아의 백신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은 저는 매우 좋은 그런 어떤 협력의 사례가 될 수 있고요. 또 러시아의 백신을 우리 한국에서 또 만드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요. 네, 오늘 이 강연 내에는 또 민주평통사무처를 방문하신 인턴 학생들이 있는데요. 현장에서도 질문이 한 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평통사무처 현장실습생 박성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이번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생들도 뭐 취업 준비라든지 학교 생활 때문에
이쪽 방면으로는 좀 관심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대학생으로서 실생활에서 어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어떤 실천 방안이라든지 뭐 알릴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예. 저는 일단은 실생활에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평화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이른바 평화롭게 사는 방법을 익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평화를 이렇게 개념을 규정하는데요. 각자 자유롭게 어울려 사는 것을 평화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각자의 이른바 독자성을 인정하고 또 주체성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어울려 사는 것을 항상 우리 스스로가 실천하면은 그것이 저는 곧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위한 가장 첫 번째 첫걸음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저는 평화를 또 이렇게도 비유해요. 평화란 통일은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거라면은 평화는 한 마을에서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 마을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직 통일까지는 너무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 지붕 아래서 사는 것 이전에 한 마을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익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을 우리 북한하고도 앞으로 평통이 다양한 형식으로 교류 협력하고 또 자매 기련을 맺고 이런 활동을 할 거지만 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웃에 있는 일본과도 중국과도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서로가 지금 이 동북 3개국들이 서로를 혐오하거든요. 일본은 한국을 혐오해요. 중국도 한국을 혐오해요. 한국은 또 일본을 혐오하고 한국도 중국을 혐오하고 일본도 중국을 혐오하고 중국도 일본을 혐오하고 이 동북 주요 3국들이 서로 혐오를 해요. 저는 이렇게 서로 혐오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혐오하는 수많은 SNS 또는 인터넷에 범람하는 이 혐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없어지도록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의 이 각자성을 인정하고 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인터넷에서 또는 페이스북이라든가 SNS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동북아의 평화만이 아니고 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일상의 평화를 위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 광저우의 김대순 자문위원님께서 지금 이런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중국 자문위원님들이 중요시해야 할 한반도 통일 의식은 무엇이 될 건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자문위원님들이 가져야 할 통일 의식은 무엇이 될 것인가? 예. 예. 사실 저는 나이가 20살 되었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통일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상적으로는 사랑이고요. 민족으로서는 통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벌써 한 40년 가까이 살아왔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남북 정상회담 14 정상회담에는 제가 또 수행원으로 합의문을 작성하는 데도 관여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평화와 통일의 길이 요원해 보여요. 그래서 절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김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들은 생각은 이렇게 미중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더욱더 단청선은 깊어지는 것 같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남북 대화는 완전히 끊겨 있고 이런 속에서도 저는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평통위원님들도 절망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비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돌고래의 비전, 사두마차의 비전, 평화의 이 중심지가 되는 비전,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중추적 중견국가, 대륙국가와 해양을 연결하는 해륙국가의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일상의 평화, 일상의 어떤 남과 북이 화해하고 나아가는 이런 것을 위한 일상적인 어떤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사람들이
통일된 코리아가 결코 중국의 적대적인 나라, 중국의 마이너스 되는 해를 입히는 나라가 되지 않을 거다. 결국은 통일된 코리아가 중국의 큰 이득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통일된 코리아가 일본에 절대로 마이너스가 아니고 손해가 아니고 이익이 된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도 마찬가지. 통일된 코리아가 큰 도움이 되고 미국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통일된 코리아가 평화로운 한국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나쁜 나라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저는 우리가 지금 절망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받겠습니다. 이집트 협의회 이진영 회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저희 정부에 대해서 중국 쪽에 좀 경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의심 어린 시선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간의 불화 가능성까지를 예측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고요. 추후 대미 관계의 전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미국과 중국을 접근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의 외교 정책, 대북 정책, 안보 정책의 자율성을 점점 확대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신뢰를 형성해야 돼요. 이 두 가지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죠. 그래서 추진한 것이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미 FTA는 당시에 추진할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때 물론 경제적인 목적이 강력했죠. 주요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국가 전략으로 봤을 때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른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라는 그런 목적도 있었고요.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는 이런 노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국과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고 남북 관계도 개선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했던 것이 한미 FTA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단순하게 군사적 동맹에 머무르지 않고 또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 관계로 머무르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더욱더 심화시키는 노력을 했죠. 저는 한미 FTA를 당시에 수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특히 진보 진영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 FTA를 잘 추진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그렇게 보호무역주의를 이야기하고 수많은 이른바 모든 나라와 경제적 마찰을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과는 아주 강고한 무역관계를 형성했잖아요. 경제관계를 형성했어요. 저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남북관계 발전에도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다양한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교, 안보, 대북 정책에서 또 한국의 자율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바이든 정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바이든 정부는 동맹을 중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중시한다면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자율성을 존중해야만 되죠. 마찬가지로 어떤 국가가 어떤 국가를 존중한다면 그 국가의 자율성, 그 국가의 의견, 그 국가의 어떤 독자적 능력을 중시해야 되죠. 저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미국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아까 제가 책을 이야기했죠. 코리아 생존 전략이라는 책을 이야기했는데 이 책에 보면 나와요. 지금부터 15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청나라가 중국이 조선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지배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죠. 당시에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중국은 군대를 3,000명을 보냈어요. 완전히 조선을 장악해버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했던 것이 조선의 자율성을 너무나 위축시켜가지고 결국은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을 벌여서 청나라로 하여금 완전히 조선으로부터 손을 떼게 만드는
그런 거로 나가버렸어요. 그런 역사에서 만일 교훈을 얻는다면 오히려 한국이 자기의 국력을 신장하고 경제력을 신장하고 거기에 또 정치적인 인권, 문화적 힘을 키우는 만큼이나 자율성을 갖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미국에도 더 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저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한테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역사를 들면서 설득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사실은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신데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연회를 준비한 우리 박주영 과장께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1시간을 하지 말고 최소한 1시간 반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저는 중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번에 여러분하고 기회가 되면 저는 북한을 중심으로 한번 다시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로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시간이 되시면은 가능하면 또 상반기 중에 그런 시간이 한번 마련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들이 또 여러분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